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카이스트의 이경상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옵니다. 바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주역인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대는요, 6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580 개띠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괴된 세상을 새롭게 건설한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인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인 우리가 흔히 386 세대라고 하고 또는 여러분의 선배인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연결의 사회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우리가 Z세대라 하고 3학년 이하의 세대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Z세대와 알파 세대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유명한 호모 파벨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은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은 인간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들과 함께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창조하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여러분이 영위하고 만끽할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해야 되는데요. Z세대는 그거에 딱 적합한 형태의 인류라는 거죠. 바로 신인류예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을 사용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카톡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사용한 진짜 디지털 원주민이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미래는 창조하고 혁신하는 것이 필요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참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세대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적합한 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기에 필요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뇌에는요, 좌뇌가 있고요, 우뇌가 있어요. 좌뇌는 뭘 하는 걸까요? 좌뇌는 주로 외우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추론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게 좌뇌고요. 우뇌는 예술적인 뇌, 창조적이고 소통하고 통합하고 하는 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뇌가 중요한 시대를 살았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잉카 문명이 발생된 이후에 인간은 엘리트가 아주 중요했어요. 엘리트의 기본은 뭐냐면 바로 좌뇌형 인간이죠. 외우고 판단할 것이 뛰어난 인간형이 엘리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부터 이 좌뇌의 대대적인 기술적 혁명에 의해서 인간은 우뇌로 역할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좌뇌형 엘리트 중심 사회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는 분석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공지능은요, 외우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뇌형 엘리트 중심 사회, 사자 돌림이죠. 바로 판사, 변호사, 의사 이런 중심의 엘리트 사회는 바로 뭐냐면 잘 외우는 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로 대체돼요? 바로 AI로 대체되면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바로 좌뇌형 엘리트가 아니고 우뇌형 엘리트 중심 사회로 대이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일자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단순 반복적인 노동 직무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택시기사라든지 교통경찰이라든지 보험설계사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라지죠. 또 위험한 일을 처리하는 일들은 바로 누가 하겠어요? 이제 로봇들이 대신 해주게 됩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된 곳의 핵 유출 검사를 인간이 할 필요 없잖아요. 고층 건물의 유리창을 인간이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전달 중심, 다시 말하면 안내하고 정보를 주고 전달하고 이러한 일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서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콜센터라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기계가, 다시 말하면 AI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일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15년 이내에 지금 현존하는 일자리의 65%는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했을 때 이제 65%의 일자리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에 나왔던 좋은 일자리, 최근에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우버 택시 운전사,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미디어 관리자, 요즘 또 드론 조종하는 거 배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앱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자리도 이제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대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콜센터는 엄청난 규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도 잘 아시죠? 콜센터는, 지금까지의 콜센터는 9시부터 6시까지 사람들이 일했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반밖에 일을 안 하니까 고객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죠. 바로 이러한 콜센터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예요. 콜센터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1995년에 우리나라의 LG전자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콜센터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KT라든지 뭐 SKT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에 바꾸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우리의 일자리는 대이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기술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다를까? 자, 지금부터 짧게 명확하게 3차와 4차의 구별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힘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때는 빼고요. 이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체들이 모두 이 당시에 발명이 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 뭐 테슬라 이런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그 다음에 전구, 텔레비전 뭐 이런 모형들이 다 이때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모두 동일한 제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물질 풍요의 시대를 맞은 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실체의 혁신 시대, 그래서 영어로는 Physical Innovation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3차 산업혁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좌뇌의 혁신의 시대예요. 인간의 좌뇌 중에 지식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력은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고 활용하는 5가지의 힘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바로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런 도구들에 의해서 수집, 분석, 축적된 정보가 바로 마우스만 클릭하면, 스마트폰만 터치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달되는 이러한 세대를 살게 되면서 우리는 활용 중심의 인간 세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당시를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고 Virtual Innovation, 사이버 이노베이션, 가상혁신의 시대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타난 산업들을 보세요.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뭐 아마존, 그다음에 우버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실체를 가지지 않고 정보만 잘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만 잘해도 엄청난 부를 만들었던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Z세대가 살아가야 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자, 2차 산업혁명 때 나왔던 실체의
3차 산업혁명이 결합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에 인터넷이 결합되고 클라우드가 결합되고 하는 정보기술이 결합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세상. 그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시대와는 다르게 디지털화 세상이라고 부르고 3차 산업혁명의 기본 기술인 IT, 정보기술이 아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DT, 디지털 기술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6가지 기술이 있어요. A, B, C, D, E, F. 아주 외우기 쉽죠. AI 로봇, 블록체인, 클라우드 엣지,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에코 플랫폼, 그다음에 5G. 이런 기술들이 바로 실체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를 가상과 결합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라고 불러요? 초연결 사회. 초연결 사회가 뭐예요? 피지컬과 사이버가 연결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의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이다. 그래서 뭐 전 세계의 대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SK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새로운 세상으로 대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0년 전에 컴퓨터가 나타났을 때 인포머타이제이션으로 정보화 시대로의 대전환을 30년 전에 사회가 했어요. 이제 30년 만에 새로운 세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세계의 주역은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다. 바로 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걸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게 돼요. 완전히 다른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산업과 일자리는 어떻게 새롭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다양한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5%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알고리즘 전문가, AI가 창궐하니까 AI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앞으로 유망 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같은 것이 등장하면 AI 아바타, 인간의 아바타 이런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을 겁니다. 로봇을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3D 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3D 프린터로 만드는 식품, 3D 프린터로 만드는 셰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겠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의 디자인, 그리고 우주여행 전문가, 뭐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산업을 준비했어요. 바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4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의 대명사죠. 농업, 축산업에 관련된 산업이에요. 여러분 농업은 어떨까요? 농업, 모든 사람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저희 카이스트에서는요. 농업,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야.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농업해. 이거야말로 미래 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업은요. 8가지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돼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맨 처음에 파종을 하겠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초, 육성, 질병관리, 수확, 선별, 포장, 판매라는 8가지 프로세스로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다 뭐죠? 인간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제초다. 그러면 풀을 뽑는 거를 기계가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농작물이 병에 걸렸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농을 해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 때까지 경험이 필요하니까 최소 5년 정도는 농사를 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병에 걸렸냐 아니면 얘가 힘이 없는 거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딱 해당되는 농작물을 딱 찍으면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것을 AI가 판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약을 쓰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처방까지 내려주는 어떻게 보면 농작물의 의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딸기 수확하는 어그로봇이 있고요. 사과 수확하는 로봇이 있잖아요. 이 작물 수확 로봇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한 새로운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팔이에요. 작물 수확을 할 때 중요한 게 팔이죠. 왜? 여러분, 딸기나 과일은 꽉 잡으면요, 멍이 들면 그다음부터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로봇팔을 가지고 이 딸기를 잘 수확할까가 중요한 것이죠.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야, 딸기는 수확할 때 맛있어야 돼요? 아니면 판매할 때 맛있어야 돼요? 판매할 때 맛있어야 되죠. 그러면 일주일 만에 판매장에 도달하는 우리 딸기의 싱가포르로 가는 것과 하루 만에 도착하는 서울에 가는 것은 따는 것이 달라야 되겠죠. 그런 기간에 대비해서 인공지능이 적합한 딸기를 수확해 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 문제를 이제 AI와 로봇이 대신해 주는 농업으로 대변환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산업 한번 볼까요? 제조입니다. 2차 산업은요. 제조 중에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자동차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작년 7월 14일 날 EU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자, 2035년까지 55%의 탄소 절감을 해야 되겠어라는 법률 54, 55라는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 법률 내용에 보면 2035년부터는 EU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대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무장된 이러한 자동차들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닌 이제 새로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무인 자율 자동차, 공유경제 자동차 이 세 가지가 연결된 새로운 자동차 형태로의 대이동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어떤 경쟁력으로 바뀔까요?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경쟁력이 뒤바뀝니다. 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경쟁 우위를 가졌을까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스타일이 좋아야 돼. 그렇죠. 차의 모양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엔진이 좋아야 돼. 엔진이 좋아야 잔고장이 없어. 세 번째는 연비가 좋아야 돼. 연비가 좋아야 운영비가 적게 들어. 네 번째는 사고가 나도 안전해야 돼. 이 네 개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의 대이동이 지금부터 전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첫째, 스타일은 좋아야 돼.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둘째, 이제 엔진이 아니고 배터리가 좋아야 돼. 셋째, AI가 좋아야 돼. 넷째, 데이터 처리를 잘해야 돼. 이런 완전히 75%가 새로운 경쟁 우위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일본의 토요타, 독일의 BMW 모두 할 것 없이 새로운 자동차의 경쟁 우위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대이동의 주역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1년 작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사업 면허를 받았는데요. 그 회사는 테슬라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에요. 바로 젊은이들이, 2명의 젊은이들이 만든 누로라는 회사예요. 이 누로라는 회사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자, 테슬라와 같이 단순한 전기만 가지고 미래혁신을 할 수 없어. 구글처럼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권을 딸 때까지 오래 걸려.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야? 사람을 태우지 않고 물건을 운송하자. 왜? 코로나19 이후에 물류비가 계속 비싸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고 나선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소형의 물건만 나르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차를 만들면서 바로 도미노 피자, 월마트 등이 이 회사를 이용해서 물류 배달을 실제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권을 세계 사상 최초로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줬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은 이제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생태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지금은 중고차를 팔고 자동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정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폐차를 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죠. 이 중에서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한 붉은색으로 표시된 보험, 주유소, 그다음에 정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동차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면 자동차에 무엇이 없는 거죠? 좋습니다.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내연기관과 동력 전달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품이 사라질까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게 테슬라의 자동차의 앞면을 뚜껑을 딱 연 거예요. 거기 휴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셨듯이 이제 엔진이 사라지고 동력 전달 장치가 사라지게 되면 37%의 부품이 사라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비소가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부품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의 35%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비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엔진에 관련된 걸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정비소도 위험해지는 거죠. 자, 다음에 인공지능 자율자동차가 되면 거기에다 또 5%가 더 붙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고 자동차를 훈련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이제 제조자가 책임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로의 대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관련된 일자리만 해도 보험, 주유소, 정비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로의 대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충전시장, 그 다음에 통신시장, 그 다음에 배달시장, 그 다음에 이것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활용시장으로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죠. 바로 새로운 자동차를 이용한 신산업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데이터 산업 또는 충전에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통신에 관련된 산업, 배달에 관련된 산업 이런 산업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주역이 바로 청소년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소리이죠. 그러니까 변화와 격동의 시대에 여러분이 주역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차 산업 한번 볼까요? 3차 산업에서 제가 딱 핀세트처럼 뽑은 것은 바로 핀세트를 사용하는 의료예요. 자, 의료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이제 진단의 민주화로 인간 수명이 늘어난다. 와,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이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 기저질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느낀 건 뭐예요? 야, 면역력이 좋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거에 안 걸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픈 다음은 소용없어. 아프기 전에 우리가 건강해져야 돼. 라는 욕구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의사 시장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의사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에요. 이 생태계에는 제약회사, 그 다음에 수술용 장비회사, 간호사, 약사, 의사 이런 분들이 존재하던 시장이에요. 이분들의 고객은 누구예요? 아픈 사람이죠. 환자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새로운 욕구는 뭘로 바뀌었어요?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지켜야 돼. 근데 이제까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는 전부 민간요법으로 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이 엄마들이 주로 애들의 건강, 남편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기 위한 인공지능으로 측정을 하고 인공지능이 처방을 내려주고 우리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을 바꾸는 이러한 가이드를 해주는 다시 말하면 전통 의료시장은 환자가 중심인데 이제 새로운 의료시장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주류가 된 거죠.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의료 4.0으로의 대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금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CES라는 것이 열렸어요. CES 그것을 2022라고 부르잖아요. 2022년 CES. 자, 여기에서요. 스마트폰이 혁신 제품이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을까요? 바로 스마트 링이에요. 스마트 링? 바로 반지죠. 예? 반지가 새롭게 경쟁의 서막이에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반지가 새로운 경쟁의 서막이 된 거예요. 왜? 반지는 여러분 손에서 빼지 않잖아요. 손에서 빼지 않으니까 이 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반지를 가지고 내 건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나의 혈압, 그 다음에 맥박,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잠잘 때 코골이, 또 놀랬을 때 심전도, 이런 여러 가지를 측정할 뿐만 아니고 당뇨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가 계속 끼고 있으면 나의 건강을 끊임없이 측정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스마트링이 새로운 건강의 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이 제품들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보시는 오라링처럼 심장 박동을 반지로 알게 되면요. 바로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딱 판단을 하고 이제 생각의 차원을 바꾸시고 생활의 방식을 바꾸시고 운동의 방식을 바꾸세요. 라는 가이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버타라는 인공지능은요. 당뇨 환자의 94%가 약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관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의사들이 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활 속의 의학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의료 4.0이라고 합니다. 자, 의료 1.0은 질병의 세균 이론에 의해서 증거 기반,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프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사람이 나을 수 있다. 질병을 고치려면 그 세균을 없애면 인간이 나아질 수 있다. 예방접종을 하면 질병이 나아진다가 헬스케어 1.0 시대예요. 바로 1800년대에 등장한 의료죠. 그것들이 이제 쭉 발전을 해와서 현재 컴퓨터가 적용되는 전문가의 의사시장으로 이제까지 발전을 해온 거예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AI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의사가 등장을 하고 초정밀 의학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 속의 헬스케어, 생활 속의 운동, 생활 속의 섭생이 더 중요한 시장으로의 대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의 변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바로 여러분의 산업이죠.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을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5세대 SNS예요. 자,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5세대 소셜 네트워크를 촉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1세대는 뭘까요? 바로 58형 개띠라고 흔히 부르는 블로그 세대죠. 블로그라는 게 뭐예요? 기승전결의 문자 중심의 소통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는 서로가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면 밑에다가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잘 퍼가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386 세대가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 바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뭐예요? 친구의 친구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글로벌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소식의 전달이 중심인 소셜미디어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 당시는 문자가 중심이고 초고속 통신망으로 빠르게 연결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연결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딱 나오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사라진 게 뭐냐면 사진기예요. 자, 스마트폰과 사진기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소셜미디어, 다시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들, 여러분의 선배 세대들이 만든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고 부르는 사진을 찍어놓고 해시태그, 오늘 이거 안습이야, 그러면 그런 형태의 줄여서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은 소식 중심이고 문자 플러스 사진이에요. 사진은 옵션입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뭐예요? 사진이 필수고 문자가 옵션이죠.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인증샷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새롭게 Z세대가 등장시킨 새로운 소셜미디어의 촉진 수단은 바로 뭘까요? 바로 틱톡이라고 부르는 영상 중심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젊은 청소년들이 틱톡에서 챌린지 문화를 이끌어가고 여기에서 새로운 소통 수단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는 이러한 영상에 의한 소통 시대로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틱톡이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다가 이제 2020년 들어가지고 자그만치 20억 건의 모바일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가 틱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거 중국 거니까 나 싫어 그랬다가 우리 Z세대들이 바로 틱톡 이게 새로운 소통수단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영상 중심의 소통으로 전부들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문화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틱톡을 통해서 스타가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에 여러 틱톡을 하는 Z세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여기 보시는 디아멜리오라고 하는 미국의 16살이에요. 틱톡의 팔로워가 몇 명일까요? 1억 1,500만 명이에요.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에 이 디아멜리오가 틱톡에서 이루어진 명성을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예요? 900만 불이에요. 900만 불. 9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로의 이동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CEO인 주커버그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우리 회사는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왜 갑자기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요? 2022년 이후에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어두워졌어요. 왜? Z세대가 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페이스북 이용자 수가요. 2004년에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이후에 2020년부터 계속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젊은 층이 페이스북을 외면하고 새로운 소통수단, 다시 말하면 문자와 사진 중심이 아니고 완전히 영상 중심의 소통수단으로 이동을 해나갔다는 거죠. 바로 틱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꾸고 Z세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Z세대가 이동을 하니까 이제 이러한 글로벌 기업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파생해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어요.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바로 메타버스죠. 자, 메타버스는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변하게 할까요? 라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산업 메타버스 왜 생겼느냐? 여러분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사업이 안 된 사람, 돈벌이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호텔,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은 소득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85%의 소득 감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보니까 유튜브가 잘 돼. 야, 나 유튜브 가서 해봐야 되겠다. 거의 대부분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 유튜브는요. 광고로 수입을 해주는데 광고를 실을 때까지가 오래 걸려요. 두 번째는 광고 수입이 그렇게 그닥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람 몇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튜브에 가서 공연을 해봤더니 유튜브는 10분밖에 안 봐요. 평균 보는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보는 사람한테 1시간씩 공연을 해가지고는 내 배터리가 다 소모되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영상 산업이 뭐예요? 바로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이 잘 되고 있어. 뭐 포트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 로블록스도 잘 되고 있네. 그 다음에 틱톡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줌이 잘 되고 있어.
새로운 영상 시대로 대이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Z세대들은 거기 가서 노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Z세대를 있는 쪽으로 이동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미국의 유명한 래퍼인 트래비스 스캇입니다. 이 트래비스 스캇은요, 2020년 4월 달에 포트나이트의 파티 로얄 모드에서요, 4일 동안 공연을 했어요. 거기에서 자그마치 몇 명이 봤느냐? 2,770만 명이 봤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분 공연했느냐? 10분 공연. 다시 말하면 10분 공연 5번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2,770만 명이 관람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오프라인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1원을 받으면 2,770만 원. 그죠? 수입이. 10원을 받으면, 100원을 받으면, 1,000원을 받으면. 자, 그래서 트래비스 스캇은 5번 공연에 50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1분에 얼마씩 번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트래비스 스캇은 어떻게 공연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파티 로열 모드에 가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 동안 내가 공연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영상을 틀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공연을 하고 있는 동안 내 아바타가 파티 로얄 모드에서 공연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공연하고 있는 동안 내 아바타가 움직여주는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공연을 해요. 이것이 데이트를 친 거죠. 자,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와, 도대체 이거 뭐야? 야, 나도 할래. 모든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한 거예요. 바로 영화 감독들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뭘까요? 메타버스예요. 그럼 메타버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1994년에 미국의 스테판이라는 소설가가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상 세계, 버추얼 세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면 이 가상 세계를 이 소설가가 뭐라고 불렀느냐? 메타버스라고 부른 거예요. 메타, 초월됐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beyond, 초월됐다. verse, 유니버스, 초월된 세상이죠. 현재가 아닌 초월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학자가 정의한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까요? 와, 어려워진 디즈니랜드. 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디즈니랜드도 우리도 메타버스 하겠다. 미국의 프로 농구구단. 관객이 안 왔잖아요. 우리도 메타버스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가야 되겠다는 열풍이 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술이 이것을 도와주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바로 제가 아까 디지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했던 5G, 이제 6G가 나오게 되면서 메타버스는 급성장이 예견되고요. 이제 인터넷 중심의 세대에서 여러분 Z세대가 만들어가는 메타버스의 세계로 대이동을 하게 되는 기술 기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감 있는 영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영상이 구현되고 끊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4G보다 40배 이상이 빠른 5G가 AI와 연결되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시장은 급성장될 걸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산업이 있어요. 바로 디지털 휴먼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했듯이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있잖아요. 내 가상 공간에 나의 인간의 아바타가 이제 존재하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의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화상에서만 보던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만나서 가상 공간에서는 교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의 디지털 휴먼,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휴먼의 멀티 프레젠스, 다양한 형태에서 존재하는 이제 활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터넷,
다시 말하면 제페토와 같이,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와 같이 이런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나의 아바타를 만들고 나의 아바타를 나만의 옷을 사서 입는 이런 시장들이 커져서 의류 시장들이 여기에 뛰어들게 된 거죠. 바로 구찌도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랄프 로렌도 뛰어들었고 루이비통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바타의 고급 시장들이 열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 딱 샀더니 청바지를 딱 샀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바타 스킨도 드릴까요? 인간이 입는 것은 옷, 아바타는 스킨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바타 스킨도 드릴까요? 그러면 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입은 청바지와 똑같은 청바지를 나의 아바타한테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의 대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전자도 뛰어들었고 또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쪽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는 현실의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가상의 디지털 전환이 서로 교류하고 만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을 쭉 살펴보니까 우와, 세상이 상당히 많이 변하네요. 맞습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추면서 또 어떤 능력을 더 개발하면서 세상을 영위하고 또 창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기업들에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앞으로 채용은 어떤 사람이 우선 채용하겠습니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7번이 중요해요. 7번에 딱 보시면 판단과 의사결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1위였어요. 다시 말하면 580 개띠, 386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에 입사할 때 판단과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우선순위 1번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인공지능은 뭘 잘한다 그랬죠? 바로 이걸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좌뇌 중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이 아닌 우뇌가 강한 엘리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미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비판적인 사고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창조 혁신 능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판단과 의사결정은 기계가 하니까 인간은 인간끼리 감정을 느끼고 협력하고 조종하는 능력, 소통협업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혁신, 소통협업. 어느 뇌입니까? 바로 우뇌 중심의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뇌 중심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 기본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개인 역량, 나만의 강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집단 창조력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자가 학습력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개인 역량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보편화되게 여러 개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 나만의 특수한 역량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국영수를 모두 잘하는 인재들이 필요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영재라고 부르죠. 원래 영재라는 정의는요,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IQ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을 얼마나 다 써먹을 거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손흥민은 축구의 영재잖아요. 그죠? BTS는 음악의 영재잖아요. 자, 이렇듯이 그것이 예술계든 학문적이든 어느 분야든 간에 자신만이 특출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보편적인 거는 이제 다 인공지능이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만의 개인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영재인데 집단 창조력을 가져야 돼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집단 창조력의 기반으로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천재는 뭘까요?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이야. 자, 이 소리는 뭡니까? 과거 천재입니다. 과거 천재는 자기만의 천재였어요. 나만 천재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천재는 미래에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도태됩니다. 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나 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생물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하면서 진화론을 떠오르게 됐고 그 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세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30년 연구가 아니고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집단 창조력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은 친구와 소통하고 나와 다른 남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조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 하나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창의성, 창조성, 혁신성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창의, 창조, 혁신 요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는 뭘까요? 말 그대로 창조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 인재라고 해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한 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비행기에 대한 나르는 기계에 대한 생각을 했던 분이죠.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만 만들어내가지고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창조 능력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발명한 에디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 물체까지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인재가 또 있어요. 혁신이라는 건 뭘까요? 사회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전 지구인의 삶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재가 돼야 되겠어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인재가 되고 다른 이질적인 창조문들과 연결해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혁신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우리 Z세대가 미래를 위해서 끌고 갈 주요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역량은 바로 자가학습력이에요. 자가학습력은 왜 필요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극심하겠죠. 많은 새로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기본기는 배웠지만 계속 변화하는데 여러분이 적응을 넘어서서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에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는 방법 또한 배워야 된다. 지식만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미래가 여러분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 가치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창의적인 마찰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를 계속 소통과 융합과 문해력을 가지고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에도 하다 보면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부딪히기도 하고 내 아이디어가 채택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찰이라고 그래요. 건설적인 마찰이죠. 이런 거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외면해버린다든지 참여 안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뭐 안 될 때는 다음에 또 내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아이디어에 내 아이디어를 붙여서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런 창의적인 마찰을 즐길 줄 아는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적인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조는 뭐라 그랬어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가 많이 일어나요. 꿈대로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실패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실패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실패가 나오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도전하고 또 끈기를 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창조적 도전 의식을 Z세대는 가져야 됩니다. 사실 저희 카이스트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괴짜 총장님 아시죠? 이광영 총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실패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실패야말로 과정이고 실패야말로 즐겨야 될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겠어요? 창의, 창조, 혁신. 다시 말하면 내 창조물과 다른 사람의 창조물을 서로 공유하고 연결을 통해서 혁신적인 해결 방식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니버시티잖아요. 유니버스, 세상이죠. 시티, 지역이죠. 자, 대학이라는 건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경제는요, 중앙 집중식이 아닌 분산화된 경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것을 교육분권, 다시 말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대폭 이전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산업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대학에 연결된 역할도 지금 변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이라는 건 뭘까요? 좋은 대학이라는 건 첫째는 내하고 맞는 대학이죠. 또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공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좋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학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새로운 세상으로의 대변화예요. 우리가 뭐 대학을 안 나와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라는 정의는 바로 좋은 지역사회의 일거리와 함께하는 대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역량이란 대학을 꼭 나와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망하지 않는 직업, 저 좀 가르쳐주세요. 네, 저희 교수 직업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대신 가르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AI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AI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절대 망하지 않는 직업은 없겠지만 AI가 침범하지 못하는,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직업군은 좋은 직업군이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에 관련된 것이에요. 바로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인간이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순수한 노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겠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또 교육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앞으로 유명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인공지능도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인공지능과 또 인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교육도 앞으로 유망한 분야고, 다양한 분야에 곳곳에 유망한 분야가 존재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린 또
또 아바타 디자이너라든지 우주여행이라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가상세계 건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유망한 직업으로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미래는 불투명하고 미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무슨 말일까요? 위기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위기라는 말은 위협 플러스 기회의 합성어예요. 위협 플러스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환경이 변화되게 되면 거기에는 위협적인 것도 오고 기회적인 것도 와요. 자, 팬데믹이 딱 등장하니까 저절로 위협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관광산업, 항공산업 이런 분들은 그냥 어려워진 거잖아요.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오니까 저절로 잘 된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 또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카메라, 전자산업들이 잘 됐잖아요. 또 온라인 게임, 온라인 방송, 그렇죠? 이런 데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도 오지만 기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학생들에게 기위라고 생각을 해라. 세상의 변화에서 오는 기회를 볼 거냐, 위협을 볼 거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물잔에 반이나 물이 남았네. 반밖에 없네. 이거는 의식 차이입니다. 자, 미래는 불투명과 불확실과 위험이 오고 반대로 기회와 밝음이 함께 와요. 명암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디지털 세상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것은 기회로 작용할까요? 위협으로 작용할까요? 자, 여러분 이전 세대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와 형, 선배들의 세대는 이것은 위협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새로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는 사고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마음자세를 가지면 미래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흔히 580 개띠라고 하는 세대가 있어요. 바로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세대들은 얼만큼 일했을까요? 12시간 일했어요. 근데 현재 여러분의 선배와 아버지는 몇 시간 일할까요? 8시간 일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몇 시간 일할까요? 여러분은 4시간 일하는 세계에 살게 될 거예요. 왜? 짧게 일하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수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로 AI, 로봇, 블록체인, 클라우드 엣지 뭐 이러한 기술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4시간 일하고 8시간 자면요. 나머지 즐기는 시간이 뭐예요? 12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되더라도 12시간 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8시간 일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청소년 시기에 미래를 보고 변신에 성공한 사람들은 4시간을 일하게 되지만 그것을 게으리하게 되면 8시간,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새롭게 전개되는 디지털 세상을 여러분 거로 만들어내고 창조시키기 위해서 역량의 변화를 하고 인생을 즐기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